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한 중년 남자가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봅니다. 회사 단체 대화방에는 처리하지 못한 업무가 쌓여 있고, 가족 대화방에는 병원비와 생활비 이야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침부터 쉬지 않고 일했지만 오늘 무엇을 했는지 선뜻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는 문득 창밖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을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아니,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오늘도 늦었느냐고 묻습니다. 그는 피곤하다는 말만 남기고 소파에 앉습니다. 자녀에게 전화가 왔지만 대화는 오래 이어지지 않습니다. 잘 지내느냐는 말 뒤에는 돈 걱정이 따라오고 건강은 괜찮으냐는 말 뒤에는 병원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냉장고 위에는 젊은 시절 가족 사진이 놓여 있고 사진 속 그는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는 좋은 집에서 가족과 행복하게 살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다는 목표도 있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에 출근했고 남들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미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다음으로 미뤘으며 몸이 아파도 참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이들은 모두 집을 떠났고 부모님은 세상을 떠났으며 회사에서는 자신의 자리를 대신할 젊은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온 것일까? 그리고 앞으로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일까? 어쩌면 여러분도 비슷한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지만 일어나야 할 이유가 선명하지 않았던 날. 평생 바라던 것을 얻었는데도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비어있던 순간. 자녀를 모두 키우고 직장에서 물러난 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 막막했던 시간.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혼자 남은 밤이면 삶이 허무하게 느껴졌던 순간. 우리는 흔히 힘들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묻는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실패했을 때만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바라던 목표를 이루었을 때 더 깊은 허무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집을 마련했고 자녀를 키웠고 직장에서 인정받았으며 먹고 사는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정해진 길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야 했고 취직해야 했으며 결혼하고 가족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삶의 목적을 따로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중반을 지나면 그 길이 조금씩 끝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독립하고 직장에서는 은퇴가 가까워지며 사회가 부여했던 역할도 하나씩 줄어듭니다. 그때 우리는 역할 뒤에 숨어있던 한 사람과 마주합니다. 누군가의 부모도 아니고 누군가의 배우자도 아니며 어떤 회사의 직함도 아닌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묻게 됩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고. 이 질문이 두려운 이유는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라고 대답하기에는 돈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대답하기에는 가족도 언젠가는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행복이라고 대답하기에는 행복은 너무 자주 변하고 너무 빨리 사라집니다. 성공이라고 대답하기에는 성공의 기준이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철학은 수천 년 동안 이 질문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철학자들의 대답은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의무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말했고, 어떤 사람은 자유를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망을 넘어야 한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생명의 힘을 끝까지 펼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대답이 서로 다른 이유는 삶의 단 하나의 목적만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삶의 목적은 어딘가에 완성된 채 숨겨져 있어 우리가 발견하기만을 기다리는 보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삶의 목적은 살아가면서 선택하고 책임지며 조금씩 만들어가는 하나의 방향에 더 가깝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에우다이모니아라고 불렀습니다.
흔히 행복이라고 번역하지만 단순히 기분이 좋고 즐거운 상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가능성과 덕을 충분히 발휘하며 인간답게 잘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삶의 목적은 즐거움을 최대한 많이 얻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직해야 할 때 정직하고 용기가 필요할 때 용기를 내며 절제해야 할 때 욕망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행복은 우연히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라 오랜 습관을 통해 완성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행복한 행동을 반복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오늘의 선택은 나를 어떤 인간으로 만들고 있는가? 동양의 공자는 삶의 의미를 홀로 완성되는 개인의 성공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공자에게 인간은 관계 속에서 인간다워집니다. 그에겐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책임을 다하고 이웃을 배려하며 사회 안에서 신뢰를 지키는 삶이 중요했습니다. 공자가 말한 이는 다른 사람을 향한 따뜻한 인간다움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고 내 욕심만큼 다른 사람의 아픔도 헤아리는 마음입니다. 공자의 관점에서 삶의 목적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자리에는 어떤 관계가 남아있는가? 당신을 만난 사람들은 조금 더 따뜻해졌는가? 그러나 노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지나친 욕망과 억지로 세상을 통제하려는 태도가 오히려 삶을 흐트러뜨린다고 보았습니다.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모든 생명을 살리고 다투지 않으면서도 단단한 바위를 천천히 변화시킵니다. 노자의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의 흐름을 거스르며 자신과 세상을 억지로 몰아붙이지 말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모든 것을 가져야 한다는 욕망을 내려놓고 충분함을 아는 삶입니다. 노자의 관점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은 어쩌면 너무 많은 힘이 들어간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살아야 할 거대한 이유를 찾느라 지금 살아있는 순간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 햇살을 바라보고 따뜻한 밥을 먹으며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일도 충분히 삶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는 멀리 있는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과 조화를 이루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장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나누고 쓸모와 쓸모없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장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곧고 반듯한 나무를 베어가지만 뒤틀린 나무는 쓸모가 없다는 이유로 오래 살아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쓸모없어 보였던 것이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지켜준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평생을 보냅니다.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가족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며 사회에서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쓸모를 증명하지 않아도 존재 그 자체로의 편안한 삶은 언제 시작되는 것일까요? 장자는 우리에게 남의 기준에서 벗어나 자기 생명의 본성을 온전히 살아보라고 권합니다. 삶의 목적은 세상이 정해준 모양에 자신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을 자유롭게 살아내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교는 삶의 괴로움을 욕망과 집착에서 바라봅니다. 우리는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붙잡으려 합니다. 젊음을 붙잡고 건강을 붙잡으며 사랑하는 사람과 사회적 지위를 영원히 붙들어 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합니다. 몸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며 감정과 생각도 변합니다. 변하는 것을 영원한 것처럼 붙잡을 때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금 더 깊이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내일도 당연히 곁에 있을 것처럼 무심하게 대하지 말고 오늘 만날 수 있을 때 따뜻한 말을 건네라는 것입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삶의 목적은 원하는 것을 모두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욕망과 집착에 끌려다니지 않는 자유를 얻고 나와 다른 생명의 고통을 함께 헤아리는 데 있습니다. 서양으로 돌아오면 스토아 철학자들은 삶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누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라기보다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판단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경기가 어떻게 변할지, 건강이 언제 흔들릴지,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 떠날지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선택할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관점에서 삶의 목적은 모든 일을 뜻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자신의 품성과 태도를 지켜내는 데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어떤 사람이 될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황제였지만 전쟁과 질병과 배신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을 가졌지만 자신의 마음조차 다스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자신에게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라고 타일렀습니다.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행동하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삶은 박수를 받기 위한 공연이 아닙니다. 주어진 하루에 자신이 해야 할 선한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반면 니체는 남들이 정해놓은 선과 목적을 무조건 따르는 삶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의 삶을 창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고통이 없는 삶을 찾는 대신 고통까지도 자신의 성장과 창조를 위한 재료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니체의 아모르 파티는 운명을 체념하며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삶의 모든 부분을 내 존재에서 잘라내지 않고 그것까지 끌어안아 자신의 삶으로 긍정하라는 태도입니다. 실패했던 시간도 나의 삶이고 길을 잃었던 날도 나의 삶입니다. 상처받고 넘어졌던 순간도 지금의 나를 만든 삶의 일부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을 똑같이 다시 살아야 한다면 기꺼이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피하고 싶었던 진실과 마주합니다. 나는 정말 내가 선택한 삶을 살아왔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삶을 살아왔는가? 그러나 니체의 질문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도 존재합니다. 노력한다고 해결할 수 없는 병이 있고 이유를 찾기 힘든 상실과 비극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프랭클은 정신과 의사였지만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가족과 자유와 직업을 잃었습니다. 내일 살아남을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를 완전히 잃었을 때 급격히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프랭클은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욕구가 단순한 쾌락이나 권력만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에게 삶의 의미는 항상 즐거운 일을 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도 있고 해야 할 일을 완수하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도 있으며 피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선택하는 데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프랭클은 삶에 무엇을 기대하느냐고 묻는 대신 삶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을 붙들고 답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맡겨진 사람과 일과 고통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 자체를 미화하는 일이 아닙니다. 피할 수 있는 고통이라면 피하고 바꿀 수 있는 현실이라면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나 끝내 피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이 나의 인간다움까지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는 마지막 자유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뒤 자신의 경험을 세상에 전하고 사람들의 삶의 의미를 돕는 일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의 삶은 의미가 고통을 없애주는 마법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방향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톨스토이도 인생의 의미를 잃고
깊은 절망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미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작가였고 부와 가족과 사회적 지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부르는 거의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결국 죽음 앞에서 사라진다면 왜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성공이 삶의 궁극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톨스토이는 농민들의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명성도 깊은 철학 지식도 없었지만 가족을 돌보고 땅을 일구며 신앙과 공동체 안에서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는 삶의 의미가 자신만을 위한 성취에 있지 않고 사랑과 노동과 타인을 향한 책임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이름을 알리는 것보다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더 본질적일 수 있습니다. 역사에 남을 위대한 업적보다 오늘 누군가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일이 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알베르 카뮈는 세상에서 완성된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의미를 원하지만 세상은 침묵합니다. 우리는 왜 태어났는지, 왜 고통받는지, 왜 반드시 죽어야 하는지 묻지만 우주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카뮈는 이 충돌을 부조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삶을 포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답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삶을 내려놓는 대신 그 부조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산꼭대기까지 바위를 밀어 올리지만 바위가 다시 굴러떨어지는 시시포스처럼 우리의 일상도 반복됩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출근하고 청소하고 다시 잠듭니다. 아무리 애써도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카뮈는 바로 그 사실을 알면서도 다시 바위를 미는 인간에게 자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삶의 의미가 미리 주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사람이 되어 잘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공자는 관계 속에서 인간다움을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노자는 억지로 삶을 밀어붙이지 말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불교는 집착에서 벗어나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통제할 수 있는 태도와 행동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니체는 남이 정한 목적을 따르지 말고 자신의 삶을 창조하라고 말합니다. 프랭클은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부름에 책임 있게 응답하라고 말합니다. 카뮈는 확실한 정답이 없더라도 삶을 포기하지 말고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가라고 말합니다. 누가 옳은 것일까요? 어쩌면 모두가 삶에 서로 다른 얼굴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삶에는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욕망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두려움을 넘어 도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운명을 받아들여야 할 순간이 있고 현실을 바꾸기 위해 싸워야 할 순간도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하나의 단어로 영원히 고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20살의 삶의 이유와 50살의 삶의 이유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던 시절의 목적과 자녀가 떠난 뒤의 목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돌보던 사람은 이별 후 새로운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직장이 삶의 중심이었던 사람은 은퇴 후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야 합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고 해서 과거의 삶이 틀렸던 것은 아닙니다. 계절이 바뀌면 입는 옷이 달라지듯 인생의 계절이 바뀌면 살아야 할 이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삶의 의미를 대체로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일관성입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느 정도 이해되고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된다는 느낌입니다. 둘째는 목적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이루고 싶은 가치가 있다는 느낌입니다. 셋째는 중요성입니다. 내 존재와 행동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완전히 무너지면 사람은 공허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목적을 잃은 것입니다. 목표는 있지만 내 존재가 아무에게도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면 중요성을 잃은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삶이 전혀 연결되지 않으면 자신의 인생을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삶의 의미는 거대한 사명을 찾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내 과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앞으로 무엇을 향해 가며 오늘 누구에게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는지가 함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이 발전시킨 자기 결정성 이론은 인간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세 가지 기본적인 심리 욕구가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바로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입니다. 자율성은 다른 사람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에 따라 선택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유능감은 내가 배우고 성장하며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느낌입니다. 관계성은 누군가와 진실하게 연결되어 있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돈과 지위가 있어도 이 세 가지가 사라지면 삶은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큰 성공을 이루지 못했더라도 내가 선택한 일을 하고 조금씩 성장하며 좋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면 삶은 충분히 의미 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정말 내가 선택한 일은 얼마나 됩니까? 최근에 새롭게 배우며 성장하고 있다고 느낀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마음을 숨기지 않고 진실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곁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삶의 의미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쾌락적 행복과 의미 중심의 행복도 구분합니다. 쾌락적 행복은 기분 좋은 경험과 만족을 얻는 데 가깝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행을 가며 편안하게 쉬는 것도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즐거움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새 차를 샀을 때의 설렘도 줄어들고 승진했을 때의 기쁨도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의미 중심의 행복에는 수고와 불편이 따르기도 합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는 일은 편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도 늘 즐겁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고 봉사하며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일도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경험을 돌아보며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즐거움은 지금 기분이 좋은가를 묻습니다. 의미는 이 일이 내 삶에서 왜 중요한가를 묻습니다. 좋은 삶에는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즐거움만 있고 의미가 없으면 삶은 쉽게 공허해집니다. 고통이 있더라도 의미가 있다면 사람은 그 시간을 견디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있다고 해서 모든 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만 굳게 먹으면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는 의지 부족이 아니며 전문적인 치료와 도움이 필요한 질환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장기 추적 연구에서는 삶의 목적 의식이 높은 사람들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더 많이 하고 예방 의료를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더 나은 심리적 안녕을 보이는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50세 이상 성인을 추적한 연구들에서도 목적 의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사망 위험이 낮은 연관성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적 의식 하나가 수명을 직접 결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과 사회적 관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목적이 단순한 철학적 장식물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실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일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오늘 자신의 몸을 조금 더 돌볼 이유를 가집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 사람은 고립에서 벗어나 손을 내밀 가능성이 커집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은 뇌와 몸을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의미는 병을 치료하는 약은 아니지만 자신을 돌보도록 이끄는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뇌과학도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미래의 모습을 상상할 때 여러 뇌 영역이 하나의 연결망으로 함께 작동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흔히 기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이 체계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단순히 쉬고만 있는 뇌가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상하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려보는 과정에 관여합니다. 우리의 뇌는 흩어진 경험을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 어떤 사람이며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끊임없이 구성합니다. 삶의 의미는 뇌의 한 지점에 숨겨진 물체가 아닙니다. 기억과 감정과 관계와 미래에 대한 상상이 함께 엮여 만들어지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를 어떤 언어로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모든 경험이 패배의 증거로 연결됩니다. 나는 어려움을 지나며 무엇이 중요한지 배운 사람이라고 말하면
같은 경험이 지혜의 재료로 바뀝니다. 과거의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내 삶의 어떤 이야기 안에 놓을지는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돌아보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때 후회만 반복하면 기억은 우리를 과거에 가둡니다. 그러나 경험에서 의미를 발견하면 기억은 다음 세대에게 건넬 지혜가 됩니다. 내가 겪은 실패를 자녀에게 솔직히 들려줄 수 있습니다. 내가 견딘 상실을 통해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에서 배운 것을 후배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과거는 사라진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의 길을 밝힐 수 있는 자원이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의 삶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평생 교사로 일한 사람이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 몇 달은 자유롭고 편안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전화는 줄어들고 정해진 일정도 사라집니다. 그가 잃은 것은 월급과 직함만이 아닙니다. 매일 일어나야 할 이유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을 함께 잃은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뿐이었지만 아이들은 그날을 기다리고 그는 다음에 읽어줄 책을 고르며 다시 하루를 준비합니다. 그의 삶에 거대한 업적이 새로 생긴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경험과 누군가의 필요가 다시 만났습니다. 삶의 목적은 이처럼 거창한 사명보다 작은 연결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은 오랫동안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독립한 뒤에도 계속 자녀의 삶에 개입합니다.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는 부담을 느낍니다. 그 사람은 자녀가 멀어질수록 더 큰 허무와 배신감을 느낍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내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으면 사랑이 집착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나의 존재 이유를 자녀가 계속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삶의 목적은 누군가를 붙잡지 않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나는 자녀를 위해 살아왔다고 말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며 자녀에게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물어야 합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중요한 유산입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고 세상을 바꿔야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이름을 남겨야 잘 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의미 있기 위해 반드시 유명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새벽마다 가족을 위해 밥을 지었던 손길에도 의미가 있고 평생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킨 노동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픈 배우자의 손을 잡아준 시간에도 의미가 있고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건넨 친절한 말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삶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이 세상에 미친 영향을 모두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어린 시절 선생님이 무심코 건넨 격려 한마디가 한 사람의 진로를 바꾸기도 합니다. 힘들 때 친구가 건넨 전화 한 통이 누군가를 절망에서 붙잡아 주기도 합니다. 부모가 보여준 정직한 삶이 자녀의 마음 속에서 수십 년 동안 기준으로 남기도 합니다. 삶의 의미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기억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떤 방식으로 생명과 생명을 이어주었느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삶의 목적을 직업과 분리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직함으로만 대답하지 마십시오. 직업은 삶의 목적을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일 수 있지만 삶 전체는 아닙니다. 회사를 떠나면 사라지는 목적이라면 은퇴와 함께 나 자신도 사라진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나는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일 수 있고 가족에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것을 만들고 주변을 정돈하는 사람일 수 있고 어려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향은 직장이 바뀌어도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직에서 물러나도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고 사업을 그만두어도 그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녀가 독립해도 따뜻한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신이 살아있음을 가장 깊이 느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남들에게 가장 인정받았던 순간이 아닙니다.
가장 많은 돈을 벌었던 순간도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살아있다고 느꼈던 순간입니다. 누군가를 도왔을 때였습니까? 무언가를 배우거나 만들었을 때였습니까? 자연 속을 걸으며 고요해졌을 때였습니까? 가족과 웃으며 식사했을 때였습니까? 어려운 일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해냈을 때였습니까? 그 순간들에는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배움일 수도 있으며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자유나 창조나 봉사나 성실함일 수도 있습니다. 목적을 찾으려면 먼저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목표는 달성하면 끝나지만 가치는 살아가는 동안 계속 실천할 수 있습니다. 책 한 권을 읽는 것은 목표이지만 배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가치입니다.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은 목표가 될 수 있지만 사랑하고 책임지는 부모로 살아가는 것은 가치입니다. 10kg을 감량하는 것은 목표이고 몸을 존중하고 건강하게 돌보는 것은 가치입니다.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삶 전체가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자신의 가치에 맞게 한 걸음 행동했다면 이미 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 세 문장을 적어 보십시오. 나는 언제 살아있음을 느끼는가? 나는 누구의 삶에 어떤 도움을 주고 싶은가? 앞으로 남은 시간에 반드시 지키고 싶은 가치는 무엇인가? 멋진 문장을 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답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솔직한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손주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고 싶다. 나는 아픈 배우자 곁을 끝까지 지키고 싶다. 나는 평생 미뤄둔 그림을 다시 그리고 싶다. 나는 내 경험으로 젊은 사람 한 명이라도 돕고 싶다. 나는 남은 날들을 원망보다 감사에 가깝게 살고 싶다. 그 한 문장이 앞으로의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아주 작은 행동으로 바꾸십시오. 사랑이 목적이라면 오늘 먼저 전화하십시오. 건강이 목적이라면 오늘 10분이라도 걸으십시오. 배움이 목적이라면 오늘 책 2쪽을 읽으십시오. 관계 회복이 목적이라면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먼저 건네십시오. 봉사가 목적이라면 이번 주에 도울 수 있는 곳을 한 군데 알아보십시오. 글쓰기가 목적이라면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오늘 첫 문장을 쓰십시오. 삶의 목적은 생각만으론 선명해지지 않고 행동하면서 발견됩니다. 처음부터 확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작게 시도하고 내 마음이 어디에서 살아나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의미는 머리로 만들어 놓은 선언이 아니라 반복된 행동을 통해 몸에 새겨지는 방향입니다. 하루를 마칠 때 3가지를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받았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주었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무엇을 받았는지 돌아보면 감사가 생깁니다. 무엇을 주었는지 돌아보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배웠는지 돌아보면 실패한 하루도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매일 완벽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갔다고 느낄 때 작은 의미 하나를 의식적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가족과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일,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일, 누군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일, 햇빛을 받으며 걷는 일, 고마웠던 사람을 기억하는 일, 오늘의 감정을 짧게 기록하는 일. 이런 행동은 세상을 뒤흔들지는 못해도 내 삶이 흩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줍니다. 또한 혼자서 모든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필요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내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고 내 손길이 필요한 일을 찾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경험은 내 존재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되살려줍니다. 그러나 자신을 희생해서만 의미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과 자신의 삶을 버리는 것은 다릅니다. 진정한 의미는 나와 타인 가운데 한쪽을 없애지 않습니다. 나를 돌보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기여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나의 자유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은 하나만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하나에만 목적을 두면 은퇴할 때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녀 하나에만 목적을 두면 자녀가 독립할 때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 하나에만 목적을 두면 병이 찾아왔을 때 모든 의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개의 의미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몸을 돌보는 일, 배우고 성장하는 기쁨, 누군가에게 기여하는 경험, 아름다움을 느끼는 시간, 고요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 이 여러 뿌리가 함께 삶을 지탱해야 한 가지가 흔들려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삶의 의미가 보이지 않는 시기도 찾아옵니다. 그때 억지로 위대한 답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낼 작은 이유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여는 것, 따뜻한 식사를 준비하는 것, 병원에 가는 것,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사랑하는 반려동물에게 밥을 주는 것, 내일까지 살아서 다음 계절의 꽃을 보는 것. 삶의 이유는 언제나 거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날에는 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 이유가 되고, 어떤 날에는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이유가 됩니다. 살아갈 이유가 전혀 보이지 않을 만큼 마음이 무너졌다면 혼자 견디지 마십시오. 가족이나 친구에게 지금의 상태를 솔직하게 말하고 정신건강 전문가나 의료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의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키겠다는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지금 답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당신의 삶에 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친 마음이 그것을 볼 힘을 잠시 잃었을 뿐일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 질문에 평생 변하지 않는 하나의 대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에는 꿈을 위해 살고, 젊은 시절에는 가능성을 위해 살며, 중년에는 책임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후반에는 비로소 자신과 화해하고, 사랑을 나누며 자신이 배운 지혜를 건네기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목적이 내일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삶은 정답을 한 번 마치고 끝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계속 질문하고 계속 응답하는 과정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를 끝까지 지켜준 것은 거대한 성공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힘든 날에도 내 편이 되어준 한 사람,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일어나게 한 작은 책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지키고 싶었던 가치,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 그것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우리는 흔히 삶의 목적을 먼 미래에서 찾습니다. 언젠가 돈을 더 벌면, 언젠가 자녀가 자리를 잡으면, 언젠가 시간이 생기면, 그때 비로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오늘의 모습으로만 우리에게 도착합니다. 미래의 어느 날 갑자기 의미 있는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누구에게 어떤 말을 건넸는지, 오늘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했는지, 오늘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지켜냈는지가 모여 한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삶의 목적은 마지막 날에 발표하는 거대한 결론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 속에 조용히 새겨지는 방향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행복한 날에는 행복을 온전히 누리고, 고통스러운 날에는 고통을 통해 더 깊은 사람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사랑을 받고 싶어서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 달려왔지만 마지막에는 자신이 받은 것을 세상에 돌려주기 위해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젊은 시절에는 세상이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 물었다면 인생의 후반에는 내가 세상에 무엇을 남길 것인지 물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김은 이름이나 재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도 누군가의 마음속에 남아 그 사람의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태도입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정직했던 모습,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태도, 가족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던 시간, 실수했을 때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알았던 용기, 나이가 들어도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던 모습, 그것이 한 사람이 남길 수 있는 가장 깊은 유산일 수 있습니다. 언젠가 삶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자신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가가 아니라 누구의 손을 잡아주었는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가. 그리고 그날의 대답은 오늘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문장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끝까지 지키고 싶은 가치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을 기다리는 작은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면 오늘을 시작하기에 충분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은 거의 모든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다는 뜻의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삶의 이유는 처음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서 만들어지고 책임지면서 선명해지며 고통을 통과하면서 깊어집니다. 삶이 당신에게 의미를 설명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의 행동으로 삶의 의미를 건네십시오. 사랑할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십시오.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시작하십시오. 고마운 사람이 있다면 지금 말하십시오.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기 자신에게도 따뜻하게 물어보십시오. 남은 인생 동안 너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으냐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직함과 역할과 소유물을 내려놓았을 때 그 자리에 남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지키고 싶은 단 하나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언젠가 삶의 마지막 저녁이 찾아왔을 때 당신은 오늘의 자신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어쩌면 그 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 안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포기하지 않기로 한 가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고 마음먹은 바로 이 순간 안에 있습니다. 삶의 의미는 발견되기만을 기다리는 답이 아니라 당신이 하루하루 살아내며 완성해가는 하나의 대답입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삶을 다시 바라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장 소중한 이유는 무엇인지 댓글로 들려주십시오. 누군가에게는 가족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일 수 있으며 또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를 포기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삶의 이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가 삶의 방향을 잃고 힘들어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살아갈 용기와 희망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답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사랑하고 선택하고 책임지면서 자신만의 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이 흔들리는 순간마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에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이다.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겠느냐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말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하루하루가 될 것입니다. 일상의 작은 깨달음이 인생의 큰 지혜로 이어지는 이곳에서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